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 신년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타운의 주요 한인단체들과 은행들은 일제히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을 열고 힘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12일까지 건물주들을 위한 미납 렌트비 대납 프로그램인 렌트비 릴리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강력 범죄는 소폭 감소한 가운데 빈집털이와 차량물 품절도, 총격 사건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캄튼 지역 한 마켓에서는 어제 새벽 100여 명의 떼강도가 몰려들어서 마켓이 통째로 털리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TV 광고를 통해 표심을 막판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재무부가 밝혔습니다. IMF 총재가 연준의 결단력 덕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일부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확실하게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서 내일 샌디에고를 포함한 멕시코와의 국경적 4곳의 통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이 우편 요금을 또 인상합니다. 1종 우편물 68센트로 인상됩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올해 미국 내 드론 배송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클로이 게이 하버드대 총장이 잇따른 논문 표절 의혹에 결국 자진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앨런 가버 교무처장을 임시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란 솔레이마니 추모식에서 폭발 테러가 발생해서 103명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의 자택과 직장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오른손 투수 고우석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포스턴 시스템에 의한 입단에 합의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전지훈련 장소인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현지 적응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4.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민주평통회장 이용태입니다. 우리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 또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는 더욱 열심히 통일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형만 많이복지재단 대표입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많이복지재단은 새해에도 그늘진 것을 늘 찾으면서 복을 같이 나누고 그 인간적인 사회를 정을 나누는 그러한 단체로 여러분들 후원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이사장 신영신입니다. 2024년도 새해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시도록 시니어센터가 돕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제 1월 2일,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어제 1월 2일 2024년 첫 업무를 시작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제 새해 첫 비즈니스 데이를 맞아서 LA 한인타운에서는 주요 한인단체들 그리고 한인은행들이 일제히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을 열고 힘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푸른 용의 갑진년을 맞아 이 한인타운에서는 LA 한인회와 총영사관 그리고 주요 한인은행들이 시무식을 열고 힘찬 새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2일 공관 2층에서 개최한 신년 할애식에서 올 한해 LA 총영사관의 활동 방향에 관해 소개하고 한인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입니다.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연봉 같은 걸 서울에 자꾸 알려주고 그런 서울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그 동포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근데 공간 재건축이 완료되는 시기는 앞으로 또 5년 정도,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를 어떻게 메꾸느냐의 문제인데요. LA 한인회도 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한인사회 리더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식을 개최하고 덕담을 나누며 한인사회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입니다. 2024년도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민원실을 좀 확대할 생각이고요. 여태까지 지금 한 4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렌트 지원서부터 모르게지 지원, 정부에서 우리 교민들한테 오프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한인들이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한 한인회는 이 자리에서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지구 시의원 선거도 올해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 또 유권자 등록하신 후에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달서부터 한인타운 마켓이나 한인들이 자주 모이는 곳곳에 다니면서 유권자 등록도 이제 좀 열심히 할 거고요. 타운 한인은행들도 2일 아침 대면이나 동영상을 통해 시무식을 열고 새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힘찬 전진을 다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이날 자세 산해 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동영상으로 전한 신년사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빌드 투 석세스를 구축해 이를 통해 어떠한 경제 상황 및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은행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CBB뱅크의 제임스 온 행장은 2일 오전 본사에서 임직원들과 가진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던 임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올해도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되지만 함께 이겨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은 새해를 맞아 2024년 한 해를 진단해보는 새해 경제전망 시리즈를 3번에 걸쳐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정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거센 감원 칼바람을 맞았던 테크 섹터는 새해에는 조정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브리지 인베스먼트 그룹 대표인 영조 경제학 박사입니다. 올해도 기술 산업은 2023년과 같이 조정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기술 산업과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 특히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 등에서 분명 새로운 발전과 강력한 반등이 올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융권은 새해에는 전형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00대 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3% 미만이었지만 중소규모 은행의 연체율은 7%를 넘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2024년 한인은행들의 대차 대조표는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 조금 더 타운을 위한 고객 서비스, 다음 세대를 위한 흉내내기 시기이 아닌 대면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디지털 뱅킹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더욱 발전하는 한인은행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인은행들은 이들 부동산의 재정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출과 고객 서비스에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선진 시스템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2024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매업은 조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기간에 활성화됐던 온라인 비즈니스가 주춤하고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과 고객 맞춤 서비스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업계는 노동 임금의 상승과 정부 규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새해에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무역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둔화, 중국 경제의 침체가 모두 큰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대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행업계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면서 선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 분야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 요식업은 새해에 여행업계 회복세에 힘입어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송 분야는 전망이 밝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과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새로운 수요는 2024년 매우 양호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운송 부문은 앞으로 많은 물량의 수송을 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활기찬 국면이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미국이 불법 이민 감소에 따라 멕시코와 국경 지역 4곳의 통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있다. 캐러밴들이 또 올라오고 있다. 이 국경 문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휴가 간 걸 놓고 공화당에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또 상황도 펼쳐진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멕시코와 통행이 다시 이루어지는 곳은 텍사스주 국경도시 이글패스, 그리고 애리조나 검문소 2곳, 그리고 샌디에고 검문소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하루 11,000명에 달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하자 접경지역 다리와 검문소를 잇따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보면 하루 평균 6,400명의 이주민을 체포했는데 크리스마스 이전과 비교해 많이 감소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10,000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다라는 얘기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함께 텍사스주가 멕시코와 국경에 설치한 철조망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렉 에버트 텍사스주 지사는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 장벽 설치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파나마 사이 험난한 정글을 통과해 미국행에 올랐던 이민자 숫자가 지난 한 해 5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어제 파나마 공공안전부 공식 소셜미디어의 집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다리엔갭을 건넌 이민자는 52만 85명으로 2022년도 24만 8천여 명의 2배를 훌쩍 넘었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기록적인 규모에는 미성년자 12만 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엿새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위험한 종단길에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또 에콰도르와 하이티, 이 극심한 경제난과 치안 불안 등을 겪는 중남미 국가 출신 주민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한편 이 다리엔갭은 콜롬비아 북쪽과 파나마 남쪽에 위치한 열대 우림 지역으로 늪지대와 밀림 등 사람의 이동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지역인데다가 독거미와 독사 같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지난 2-3년 전부터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로 향하는 이주민의 주요 도보 이동 통로가 됐습니다.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가 13일, 15일 날 열리죠. 15일 날 열리니까 한 12일 정도 남았네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TV 광고를 통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초반 기세를 잡기 위해 공격적으로 TV 광고에 나서고 있으며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위를 위해 맞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공화당 후보 및 이들의 슈퍼팩은 현재까지 아이오와주에서 TV 광고로 1억 500만 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선이 진행되는 15일 전까지 최소 750만 달러가 TV 광고에 더 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CNN은 코커스 한 달 전 현지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긴 후보가 진 사례는 없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NN은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앞두고 10일 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장괴한이 침입해서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시 자격 박탈 결정을 내렸던 메인주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대법원 건물 창문이 부서지고 출입 금지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경찰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경찰은 밤사이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에 무단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괴한은 현지 시간 2일 새벽 대법원 건물 창문에 총을 쏘면서 진입한 뒤 경비원을 위협해 열쇠를 받아냈고 7층 등에서 총격을 여러 발 가했습니다. 괴한은 새벽 3시쯤 경찰에 차진 투항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헌법 조항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Coloradan and an American today, because this is what it means to have the rule of law, where you're given a fair shake. They apply the law equally and fairly, and the chips fall where they may. 이 판결은 미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으며 극우 성향 웹사이트 등에서는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을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등 선동적 게시물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공격 대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도 자신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번복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린 민주당 소속인 메인주 벨로우즈 총무장관이 스스로 심사를 기피했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월 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이른 새벽 남가주 일대에 비가 내린 가운데 LA를 비롯한 일부 지역 점차 비가 그치면서 맑은 하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내려앉겠고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강한 바람도 불어서 체감 기온은 보다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중까지 남가주 지역에는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2도, 4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0도, 47도, 해안 지역은 61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5도, 낮 최고 기온은 4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12일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미납된 렌트비로 고전하는 건물주들을 위해 렌트비 릴리프 프로그램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건물주들을 위해 6,860만 달러의 기금이 투입된 미납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접수를 오는 12일까지 받습니다. 카운티 소비자와 비즈니스 당국이 마련한 이번 기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세입자들로부터 미납된 렌트비로 고전하는 건물주를 위해 마련되었고 최대 한 유닛당 3만 달러의 지원금이 건물주에게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약 4,600만 달러의 가량의 기금이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추가로 2,200만 달러의 기금이 더해지면서 기금이 늘어났습니다. 자격 대상은 LA 카운티에 위치한 최대 4개의 임대용 유닛을 소유한 영세한 건물주들로 지난해 2022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집주인들이 유닛을 운영하며 발생한 경비들에 관한 릴리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퇴거를 줄이고 소규모 하우징 렌탈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이어가도록 도와 렌트비 상승을 억제하자는 것이 이번 구제 프로그램의 배경입니다. 정부 당국은 신청서를 리뷰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LA 카운티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입자를 받고 있는 집주인들이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릴리프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더불어 릴리프 자격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웹사이트 lacountyrentrelief.com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릴리프 신청 접수를 서두를 것을 당부하며 해당 릴리프에 관한 정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화번호 877-849-077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한 이번 릴리프에 관한 워크숍이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엘세군도 인근 허스론 시니어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오는 3일 렌트 릴리프에 관한 워크숍을 놓친 건물주들은 웨비나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lacountyrentrelief.com에 방문해 등록한 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웨비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올겨울 캘리포니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플루로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플루로나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를 합친 말로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이자 퍼머넨트의 한 전문의는 일부 환자들은 독감과 코로나 모두의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RSV 감염 사례도 나왔다면서 바이러스가 혼합되면 어린이나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성인과 중년층도 큰 타격을 입는다고 설명했습니다. LA타임즈는 바이러스 감염의 첫 증상이 작은 콧물과 또는 목 아픔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주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왜 올겨울 특히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사례가 급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RSV는 발열과 기침,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와 증상이 매우 비슷해서 단순한 겨울 감기로 오인하기 쉬운 호흡기 감염병 3종 세트로 전해집니다. 특히 10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계속 유행하는 RSV는 6살 이하 아동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2살 미만 영아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겨울철 바이러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일 무료 점심 급식이 이뤄집니다. LA시 노인국이 16일부터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과 저소득 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시작합니다. 무료 급식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선착순으로 제공되고요. 배식을 받기 위해서는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카드도 받아야 합니다. 노인국은 사전 연습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1월 11일까지 목요일마다 모두 4차례 런치박스 200개씩을 시니어 센터에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스 안에는 다양한 메뉴의 냉동 도시락 5개, 우유, 과자, 과일이 들어있고 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4분 정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의 신영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LA시 노인국장의 시니어 센터 방문 때 건의한 것이 5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영신 이사장은 이제 시작이다며 한인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계속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우정청이 우편요금을 또 인상합니다. 작년 1월 이후 세 번째, 그리고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미국의 일종 우편물의 우표값은 21일부터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오르고 엽서 배송료는 51센트에서 53센트로 그리고 국제 엽서 배송료는 1달러 50센트에서 1달러 55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우표값 외에 프라이어리티 메일은 5.7%,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는 5.9% 등 대부분의 우편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USPS가 2022년 처음으로 선보인 동일 지역 당일 이길 배송 서비스 USPS 커넥트 로컬 요금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LA 캄튼 지역의 한 마켓에 100여 명의 떼강도가 몰려들어 마켓을 통째로 털어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30분경 캄튼 지역 놀스 산타페 애비뉴에 있는 루벤스 베이커 앤 멕시칸 푸드라는 이 상점에서 대규모 탈취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 차량이 후진으로 정문을 아예 박살을 냈고요. 문을 부수자 기다렸다는 듯이 100여 명의 폭도들이 상점 안으로 침입해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 사건 발생 시간입니다. 새벽 3시 30분에 기다렸다는 듯이 절도행각을 벌인 것은 이 플래시몹 형태의 기존의 떼강도 사건으로 셰리프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 절도에 가담할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그 현장에 100명 정도가 이미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웃 주민들은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주택가인데 이런 범죄가 주택가까지 파고들었다는데 매우 불안하다라고 말하고 아파트 전체에서 감시 카메라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셰리프국과 경찰은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소폭 감소한 가운데 빈집 털이와 차량 물품 절도, 총격 사건 등은 증가했습니다. LA 전체적으로는 제3범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LA 한인타운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LAPD가 최근에 발표한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강력범죄와 제3범죄 통계에 따르면 한인타운과 인접한 알링턴 하이츠 일부를 포함하는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강력범죄는 1640건, 제3범죄는 50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같은 기간보다 5%, 3% 각각 소폭 감소한 숫자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3범죄 중에 차량 물품 절도 사건은 모두 1619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같은 기간보다는 16.6%나 많아진 숫자입니다. LA 전체적으로는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제3범죄는 늘어난 것입니다. 총격 사건의 경우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등의 제품을 한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받는다며 한국 관세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 등에서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발 여행자의 수화물에 들어있던 초콜릿 20점, 젤리 8점, 카트리지 3점 등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공항에서 30대 남성이 이륙을 위해서 이 승객을 실었던 여객기 엔진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유타주 솔트레이크 공항에서 30대 남성이 델타항공 여객기 날개 부분 엔진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공항 관계자들은 이 남성을 발견한 즉시 엔진에서 끌어내린 뒤 응급처치를 했지만 남성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이었고 승객 95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엔진은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날 사고로 승객들은 모두 여객기에서 내렸고 항공편은 취소됐으며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어떻게 비행기 엔진에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경위도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고 또 이제 쇼핑은 많이 지났죠. 그리고 물건 반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놀고 먹다 보니까 집에 먹을 게 떨어졌네. 장도 봐야 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애랑 같이 갔었나 내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죠. 아찔한 순간이 한 마트에서 벌어졌습니다. KBS입니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 준비로 사람들이 몰리는 미국의 한 대형마트에서 아이를 납치하려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용의자는 가족과 함께 쇼핑을 나온 4살 아이에게 다가간 뒤 순식간에 아이 손을 덥석 잡고 어디론가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요.
다행히 가족 중 한 명이 이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 재빨리 아이를 남성에게서 떼어놓습니다. 범행에 실패한 용의자는 곧장 마트에서 달아났지만 플로리다 보안국 당국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범행 1시간 만에 자택에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용의자는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불법 감금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국은 가족 단위 쇼핑객들이 많은 대형 마트에서 범죄자가 벌인 행동이 그야말로 충격적이라면서 납치 시도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던 몬태나주가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항소했습니다. 몬태나주 검찰총장 오스틴 크누세는 몬태나주가 틱톡 금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 연방법원의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몬태나주는 지난해 5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몬태나주에서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앱마켓의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앱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틱톡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몬태나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틱톡에 손을 들어 법 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몬태나주 연방법원의 몰로이 판사는 당시 판결에서 틱톡 금지법이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안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비적 금지 명령의 효력 기간은 이달 16일까지입니다. 틱톡은 미국에서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 등 10대, 20대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앱입니다.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경구용 낙태약을 구매해두는 미국 여성이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임신 13주 이내 그리고 임신 전 여성들에게 그동안 낙태약을 제공해온 한 원격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된 2022년 5월을 기점으로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는 하루 평균 25건에서 118건까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의 비임신 여성에게도 낙태약을 제공하기 시작한 2021년 9월부터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결정이 알려진 그 이듬해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비임신 여성이 낙태약을 구매해서 간 경우는 약 6,000건으로 하루 평균 25건가량이었다고 집계된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늘기 시작해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두고 미국 각지 법원들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진 2023년 4월경 정점을 찍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기간에 비임신 여성의 낙태약 구매 요청은 모두 42,000건으로 하루 평균 118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이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제한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우량 기업들이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29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도요타 자동차, 크레디트, 포드 자동차, UBS 은행, BNP 파리바 등 16곳입니다. 지난해 10월 한때 5%를 찍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고 신용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상황을 활용해 기업들이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안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현재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투자 수요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앞으로 미국 기업에 뇌물을 요구하는 외국 정부 관리들까지 미국에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에 서명한 미국 국방수권 법안에 이 같은 조항이 신설됐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법무부는 미국 기업이나 또 미국인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이들이 주는 금품을 수수한 외국 정부 관리들을 이곳 미국 땅에서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업의 주식이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거나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조항에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폭넓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지금껏 미국은 해외 부패방지법 FCPA에 따라서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벌어진 기업의 부패 행위도 미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벌해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1년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현지 중개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뿌린 도이체방크가 1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FCPA가 미국 사법당국의 뇌물 제공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외국 정보 관리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 법률에 따라서 피소되는 외국 관리는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은 국가에 있거나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로 입국할 경우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재무부 1일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빚은 지난달 28일 33조 9,110억 달러에서 29일 34조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지난 9월 말 세수 감소와 연방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증가로 33조 달러를 넘은 지 석 달 만입니다. 약 40년 전에는 9,07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재작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의 약 97%인 연방정부 부채가 2053년 말이면 181%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피터슨 재단의 피터슨 CEO는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가 부채는 여전히 해롭고 지속 불가능한 길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입니다. 재작년 4,750억 달러 규모였던 부채에 대한 이자는 2032년 1조 4천억 달러, 2053년에는 5조 4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보장과 고령자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저소득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등 모든 필수 및 재량 지출 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OTT 가입을 취소하고 있다며 업체들로서는 고객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OTT 가입자 분석 업체인 안테나에 따르면 넷플릭스를 비롯해 애플 TV 플러스와 훌루 같은 주요 OTT 가입자 가운데 약 4분의 1이 지난 2년 동안 최소 3개의 서비스를 끊었습니다. 2년 전 이 수치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가입자 유지가 어려워진 만큼 서비스 업체들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각 업체들은 광고가 포함된 대신에 이용료가 저렴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쟁사와 협력해서 묶음 거래를 하고 또 할인이나 무료 서비스 기간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한 고객 유치 그리고 유지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올해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악시오스가 전망했습니다. 최근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시자가 눈으로 감시할 수 없는 곳, 즉 비가시권으로는 장거리 비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려면 경로를 따라 1마일에 1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은 비실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드론 배송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공청이 일부 드론 사업자에게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짚라인이나 윙, 아마존 같은 물류업체들이 올해 드론 배송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악시오스는 소매업체나 의류업체, 물류업체가 더 많은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공급 차질과 함께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으로 촉발된 수요 증가로 인해서 2025년까지 무려 75%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시장조사기관 BMI는 보고서를 통해서 구리 가격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와 올해 하반기 미국 달러화 하락 등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은 달러와 약세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서 미국 이외 지역 구매자 입장에서는 달러화 기준의 구리 가격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60개국 이상이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지한 것도 이 구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구리는 전기자동차, 전력망, 풍력 터빈 제조 등의 필수적인 비금속으로서 에너지 전환 생태계의 핵심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국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출량이 9,120만 메트릭 톤으로 역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량은 2016년 76만 이 메트릭 톤에 불과했지만 이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9,120만 메트릭 톤까지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해 생산량 증대는 2022년 6월 파이프라인 화재 폭발 사고를 겪었던 LNG 수출업체 프리포트 LNG의 생산량 회복 및 다른 업체들의 작업 효율성 개선 덕분이라는 평가입니다. 2022년 수출 규모 1위였던 카타르의 지난해 수출량은 전년 대비 1.9%가 감소한 약 8천만 메트론을 기록해 3위로 떨어졌습니다. 카타르의 수출량 감소는 적어도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수출 2위는 호주로 2022년과 비슷한 8천만 메트릭 톤이었습니다. 로이터는 컨설팅 업체 라피단 에너지 그룹을 인용해 미국의 지난달 LNG 수출량은 월간 기준으로도 수출량이 가장 많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요새 NBA 농구판은 많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많이 다르죠.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선두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꼴찌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리빌딩을 상당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부조 순위를 보면 미네소타 팀볼브스가 1위, 2위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입니다. 그리고 3위가 덴버 너겟츠, 4위가 클리퍼스입니다. 이 1, 2, 3, 4위 경기차가 4경기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언제 순위가 바뀌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A 레이커스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17승 17패, 승률 딱 5할로 서부조 10위까지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지금 2승 9패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이정우 선수에 이어서 또 한 명의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LG 오른손 투수인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와 입단에 합의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비공개 경쟁 입찰 포스팅 계약 시한 마지막 날 고우석과 샌디에이고의 입단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G 구단은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이고로부터 오퍼를 받았고 선수의 의사를 존중해 미국 진출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이전트 측의 요청에 따라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고 정식 계약을 마무리할 때까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팅 시스템에 의한 이적이기 때문에 LG는 계약 금액이 2,500만 달러 이하면 샌디에이고로부터 계약금의 20%를, 5천만 달러 이하일 경우엔 500만 달러와 2,500만 달러 추가 금액의 17.5%를 받게 됩니다. 고우석 선수는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하성과 한솥밥을 먹게 된 고우석은 샌디에이고에서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입단한 처남 이정우와의 맞대결도 흥미롭게 됐습니다. 오는 3월 고척돔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 LA 다저스의 MLB 서울 개막전에서 김하성과 고우석 2명의 한국 선수를 동시에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본인의 어떤 도전 정신도 있고 그 꿈이 어떤 메이저에서 던지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한번 가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샌디에이고는 최근 일본 라쿠텐에서 뛰었던 왼손 마무리 마스이 유키와 계약했지만 오른손 마무리 확보를 위해 고우석을 영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성의 활약으로 쌓인 한국 선수에 대한 신뢰가 구단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2024년 1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좀 왔거든요. 아직 다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